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강재 대변인과 함께 이슈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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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재입니다. 자, 두 사람의 표정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네. 이동학. 이 자리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좋으십니까? 네, 처음 앉아봤습니다. 여당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여기. 예. 우리 제 기준으로 오른쪽. 네, 상당히 네. 넓어 보이네요 여기 앉으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으로 청취자 여러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왼쪽. 네. 왜냐면 좌의적이 높잖아요 우의정보다. 근데 그 자코뱅을 중심으로 우측에 앉은 사람이 우파였고 예. 왼쪽에 앉은 사람이 저희는 좌파였는데. 청취자 중심으로 예. 하니까. 전 그리고 어려운 거 모르고요. 법원도 좌배석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청취자 기준 좌측, 저 여당, 야당. 네. 빨리 바꾸고 싶으시죠? 아니, 많이 근데- 앉으셨잖아요. 아니 빨리 바꾸고 싶은데 네. 지금 저 사법부에서 네.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말의 희망이 아니라 저는 뭐 법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당연히 재판이 진행돼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어려울 거다라고 예. 기대했는데 예. 글쎄 뭐 그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방법 을 찾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그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다. 이 얘기는 이거 뭐 1년 만에 대선 다시 해가지고 말이야 자리 바꿀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5년 기다려야 되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사법 그죠? 리스크는 사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예. 이제 더 이상 그거에 희망을 걸어서는 어. 야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예. 보죠. 네. 아니 그 재판 연기 사실상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거죠. 기일 네, 네. 추정이라는 얘기는 법원이 지정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입장 보니까 법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이던데요. 그 해파리가 예. 폭풍이 오기 전에 알고 피하는 거 아세요? 그래요? 해파리는 청각기관에 초음파를 탐지하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10시간에서 15시간 전에 예. 태풍이 오기 전에 연안에 이 파도가 약한 곳으로 다 이동한답니다. 근데 지금 법원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 그 5월 15일에 연기한 것도 뭐 그거는 뭐 대통령 후보로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연기했잖아요. 예. 그럼 6월 18일에는 그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헌법 84조를 서울고법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은 지금 법조계에서 여러 이견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헌법 84조만 얘기하는데 68조 2항에 뭐 있는 거 아시죠? 판결? 판결의 영향으로 네.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판결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풀이 눕는다고 하는데 바람이 불기 전에도 눕는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사법부가 먼저 누웠다. 두었다. 해파리가 이 폭풍우 오기 전에 예. 연안으로 숨은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죠. 이동학 최고위원, 네. 전 최고위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사법부 결정했어요 고등법원이. 네. 그러면 다른 재판부도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99%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0%죠. 그렇게 네. 결정 안 하면은 앞에 게 결정한 게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뭐가 되면 예. 이게 사법부 자체가 분란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할 리가 없고요. 예. 이미 이게 94년도에 헌재에서 이 판결이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대표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대표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일단 격이 실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의 국정 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84조의 취지인데 그걸 가지고 재판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면 그걸로 인해서 국정 운영의 시간을 빼앗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84조의 취지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준용하잖아요. 이걸 재판할 수 있다고 만약에 보면 아마 다음 총선 때 예를 들면 의도를 악독하게 먹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저처럼 사법 리스크로 상대를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총선에 나오는 야당의 대선 주자들을 모두 그냥 법적으로 선거법으로 다 기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가서 이제 또 걸 만들어요? 아니 예를 지금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한다면 가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법까지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개정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 보는 게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이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법원에서 이미 뭐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대통령 임기는 지금 보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법원의 결정으로. 네. 근데 굳이
또 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만들어 가지고 야당에서 막 그거 비판하는데 위인설법이라고 굳이 근데- 그럴 필요는 근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헌법재판관 임명 가지고 국회 추천을 3명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국회 추천된 날 하거나 그 다음 날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날짜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법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석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84조의 법 취지가 너무나 명확한데 이것도 약간 해석을 중심으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해놔야지. 자, 정 대변인. 네. 법원에서 결정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되돌리게 할 방법은 없어요. 판사들이 네. 꿈쩍 안 하면 법을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통과시키면 이제 판사들이 꿈쩍이고 말고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수가 적으니까 막을 수도 없잖아요. 뭐 현실적은 무슨 방법이 당연히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헌법 그 84조와 관련해서 예. 어떤 식으로든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해석을 받아봐야죠. 아. 헌법 소원을 통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네. 그런 헌법 소원을 건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그 계기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그 만드는 법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무죄고 대통령이 안 되면 유죄다. 예전에 우리가 유전 무죄는 들어봤는데 네. 대통령 무죄, 국민은 유죄. 이거는 좀 처음 들어봅니다.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셀프 무죄법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여론의 예.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이 갖고 있는 예. 법상식 여론밖에 없는데 언론과 여론의 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법을 그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국민이 그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과연 수혜자가 누구냐? 예.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하면 법을 만드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 법을 만들면 누가 수혜자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자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법을 만들어 법이 통과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약 헌법소원 제기하면 결국 헌재에서 가려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이 새로운 주제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예. 강아지 수영장으로 추정되는 그 수존지 욕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가 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찬 갔다 와서 박홍근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 사진은 여기 와 보니까 마당에 이게 뭐지? 라는 게 있어요.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준비됐죠? 저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사우나 가면 가끔 이런 거 있긴 있거든요. 네. 몸까지 담글 수 있는 탕은 아니고 발만 담글 수 있는 얕은 탕이 있어요. 뭐 그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단차도 있는 거로 봐서 이게 사선으로 쭉 예. 이제 깊어지죠. 깊어집니다. 점점 갈수록. 네. 뭐 수영장이 이런 구조로 생기긴 했는데 원래 갈수록 깊어지는 걸로. 이게 사람이 수영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얕고 그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개수영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측에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야외 행사 시 조경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만찬에도 조경용이면 저 수영장을 보고 수영장 좋은데 이러면서 한잔 하는 이런 거예요? 글쎄 뭐 제가 이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이 논쟁에 굳이 참전해야 된다 이 예.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저도 정 대변인한테 물어보는 게 좀 미안하긴 그래서 해요. 그냥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지금 일종의 수경 시설 그러니까 조경의 일부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야외에서 뭐 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서 차담회를 하든가 예.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들어졌다. 예. 걔는 거기서 수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말을 더 보태고 덜 빼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출당했잖아요. 예. 출당이 아니라 탈당했지만 예. 저는 그걸 사실상 출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의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제가 참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그거 이제 그걸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냥 전달한 겁니다. 전달한 예. 건데
그럼 근데 이렇게 조금 저는 믿어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여기 옆에 우리 호텔에 가면 풀사이드 뷔페 아시잖아요. 풀사이드에 이렇게 놔두고 뭐 맥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용도였나? 그 풀은 근데 깊잖아요. 아휴. 그거는 이제 그 공간이 넓으면 예. 큰 풀을 만들 수 자, 있는데 그럼 여기는 한 번 공간이 더. 좁으니까 만들었나 보죠.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 해명이라고 되나 이거를 입장을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 대변인은 저는 뭐 전달을 했지만 믿습니까?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네. 예, 이건 이제 개인 의견이었고. 네. 아니 일이나 그동안 좀 잘했으면 예. 뭐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 지금 관저 비리하고 엮여가지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계속 사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해명 나온 것도 대통령실에서 잠깐만 그동안 해명 하나 더 읽어드리게 자세히. 네, 네. 2023년 가을경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답방을 앞두고 그해 여름 관저 차담회를 위해 수경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양옆으로 대리석이 넓게 깔린 것은 외빈 방문 야외 행사 때 식사나 차담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전 거짓말이 정말 상수라고 보는데 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명태균 건 터졌을 때도요. 예.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대통령과 소통을 통해서 메시지 정리했다. 명태균 씨를 2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4번 만난 게 다 드러나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들이 드러났고 대통령 스스로도 전 대통령 스스로도 계속해서 국민적으로 거짓말한 게 너무 많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거짓말하고 부하들한테 다 덮어 씌우고 그럼 이 해명도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렇기 그럼, 때문에 믿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믿기 어렵다. 강아지 수영장이라고 하면 민정수석처럼 어떤 점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강아지 반려견 키운다는 얘기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반려견을 키운다면 또 여기 들어가지고 반려견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게 반려견 수영장 만든 것 자체가 어떤 점으로 문제가 아니 만든 것 자체는 큰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신고했냐 안 했냐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이거 법적 신고해야 쟁점이 돼요, 하나 남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어쨌든 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정자 설치해 놓은 것도 네. 지금 그것도 신고가 안 된 건축물이라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국민들을 위해 일이나 좀 제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관저 비리에 관해서 감사원에서도 그거 비리 감사해가지고 네. 사실상 무마시켜줬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몇십억을 먹었니 안 먹었니 뭐 21g이라는 업체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이 다 뒤범벅돼 가지고 네.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그 이 프레임이 잡히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스스로들이. 자 역시 윤 정부 관계자 얘기입니다. 요거 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관저 경내는 지목상 대지로 돼 있으며 수경 시설 정도의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은 별도 인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건데 근데 혹시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앞두고 있고 특검법 오늘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쨌든 비상경을 파면됐고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좀 미운털이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봐요. 전형적인 좀 망신주기 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대통령실이나 또 이게 개수영장이었든 아니면 풀을 만들었든 예. 수경용 조경 예. 시설이든 그 뭐 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이게 뭐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 같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예. 전 정부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거 다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네. 국민적 선택을 받았고 예. 그렇다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이걸 자꾸만 전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의 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예. 국민 통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행보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고 만약에 정말로 의혹이 계속 남아 있다면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특검을 통해서 이 풀사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개수영장 특검, 한번 개수영 조사를 해보십시오. 민생 경제나 이런 게 바쁘기 때문에 사실 논의하는 것 자체도 예. 사실 피해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전 정권이 남겨놓은 마지막 남은 진흙탕 같은 느낌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좀 더 해야 돼요. 어제 또 포털에 썼거든요. 매주 월요일은 이제 그 내란 관련 재판이 있는 날이어서 출석을 했는데 원래 이제 다변이잖아요, 사실.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포털에는 또 계속 묵묵부답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정권 바뀌고 첫 번째 재판이고 공개적으로 모습 공개 행사라고 해야 되나? 저 재판이고 그리고 특검이 다 통과될 게 가시화돼서
뭔가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보십니까? 저는 이 아무 말도 안 한 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아니, 물어봐서. 왜냐하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도 많고 예. 안 해야 되는데 한 것도 너무 많고 예.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어긋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의미를 갖고 있어 저는 아무 생각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전날에 약주 많이 하셨고 그날 뭐 이제 추정. 예, 추정으로 추측. 약주 많이 하셨을 테고 그리고 나와서 그냥 재판하다 또 조시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예. 이런 사안의 엄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온몸으로 지금 체득화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오라니까 그냥 가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아니, 그 요새 재판정 그- 조는 것도 일단 추측.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는. 예. 요새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 혼자 드시기엔 또 체력적으로 이렇게 건강도 아주 좋으신 편은 아닌 것 같아갖고 예. 술은 많이 줄이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아무리 다변이라고 하더라도 뭐 할 얘기가 있을 때 말을 계속하지 예. 뭐 할 얘기가 굳이 없을 때 예.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어서 국민들이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라고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뭐 좀 설득 차원에서 얘기하겠지만 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겠죠. 예.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알려졌는데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이걸로 이제 경찰이 6월 5일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고 12일에 2차 출석 소환 통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도 지금 특검 뜨기 직전인데 어차피 검찰의 이제 목걸이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계속 피할 수는 대체로 없을 건데. 2차 1차 소환 통보는 뭉개고 예. 2차 소환 통보에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2차 소환 예. 통보에 안 나가면 이제 체포영장 예. 발부되고 예. 지난번 관저에 계실 때는 체포영장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때문에 뭐 이의를 제기해 갖고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또 경호 인력도 있고 경호 그 관저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첫 번째 넘겼는데 두 번째는 결국엔 밀고 들어오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됐고 경호 인력도 없고 뭐 거기가 이제 보안 시설도 아니고 안 나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서 안 나가게 된다면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영장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의견 조율해서 나가겠죠. 변호사가 의견 조율하겠죠. 저는 오히려 체포영장 발부되기를 바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또 끌려가는 모습을 오히려 예, 정치적으로 계속 이것을 계속 이제 뭐 붙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럴 거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감히 경찰이 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나 거라고 봅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예, 또 그것도 그렇고 대통령 출신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경찰도 무시하고 검찰도 무시하고 법원 영장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영장 나와라라고 하는 것도 다 무시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때 그 심리 상태는 자기가 이제 토론회 손에다가 왕자 쓰고 나왔던 것처럼 왕적 사관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니들이 뭔데 나를 불러 이런 거 갖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끝까지 이제 좀 버티는 모양새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정부 이제 딱 일주일 됐네. 일주일은 아니구나. 네. 지난주 6일. 이맘때 선거가 막 진행됐어요. 네, 맞아요. 지금 시간이 그러네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진짜. 그 장관직 그다음에 대통령실 멤버들 인선이 되고 있는데 야당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잘된 것과 잘못된 것. 전 뭐 억지로 깐다 이거 억가라 그러잖아요. 네. 뭐 억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비약점 주겠습니다. 비약점. 네. 그러면 잘 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 경제 입장에서. 라인은 경제 라인은 경제 관료와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A. 외교 라인은 과거 인사 그리고 또 실패한 대북 정책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종석 C. 원장은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총리는 B.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잘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전과는 둘째치고 그 개인의 부정 비리 그 부패로 인해서 전과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리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아무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국민적으로 좋은 인사냐 이렇게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A, B, C니까 평균 점수면 B네요. 그러면 경제라인 말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그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 요런 용산 대통령실 멤버는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저는 그분을 임명한 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절차에서 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드러난 것 같아 갖고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우리 정부도 이 수직적 당정 관계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못 하다가 이런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당에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갖고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가잖아요. 앞으로 민주당과 지금 대통령실의 당정 관계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자, 짧게 강훈식 비서실장은요? 거기도 비 드리겠습니다. 비. 근데 야당의 평가로 인사구로 비 받으면 잘 받은 거 아니에요? 악하지 않네요. 네. 네. 제가 평상시에도 억가라고 말씀을 안 드렸죠. 평상시에 또 합리적으로 해주시고. 예. 근데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전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건 너무 아부성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정치인들 왜냐면 네.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그 국정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 출신 본인과의 어떤 신뢰관계나 이런 것들. 근데 본인과의 신뢰뿐만 아니라 진영에서도 신뢰관계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번에 대거 발탁이 된 거예요. 예. 특히 국무총리에 관해서 김민석 의원은 의원 시절에 약자의 눈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가장 약한 분들의 시선으로 정치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제들을 정리했던 이력도 있고 그리고 과거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중국에서도 공부하고 총리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글로벌 시야를 갖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총리 인선은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보고요.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죠. 강훈식 의원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전에 강호동이 이만기 씨하고 씨름 붙을 때 일곱 수를 내다보고 다리 기술을 걸었다고 해요. 일곱 수 뒤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지? 근데 강훈식은 9수 정도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런 참모 역할도 굉장히 잘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평가들을 이제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 기획 능력이 네, 탁월하죠. 굉장히 그거는 뭐 여야가 공히 인정을 하는 것이고 소통 능력, 친화력 탁월하고. 네, 그리고 뭐 우상호 의원도 아, 굉장히 우상호 정무수석. 네, 그렇죠. 뭐 이거는 이 야당의 입장에서 아마 많은 고려들을 해가지고 그쪽에서의 전략도 다 조언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A 플러스 학점, B 학점. 네. 평균 점수는 좋은. A 플러스를 넘는 성적이어갖고. 플러스 알파로?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지금 자, 시간 없어요. B인데 네.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안부 장관으로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되면 그때 다시 얘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슈 토너 마무리할게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광재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